안녕하세요. 한국노인장교양보험연구소 소장 신일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방문 요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은 기관기호가 3으로 시작하는 기관에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장교양기관은 기관기호가 2, 3으로 지정을 받는데요. 현재까지는 3으로 지정받는 기관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다수로 맞췄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운영 매뉴얼이 실제로 나오고 있지는 않죠. 평가 매뉴얼은 나오고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상황이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도 장교양보험 사업에 관련된 커리큘럼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장교양보험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인데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조금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운영 프로세스를 세팅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의가 종료가 되면 차후에 저희 연구소 이름으로 유튜브로 다시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반복으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첫 인강 촬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 요양 운영 매뉴얼입니다.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운영 매뉴얼의 사전적인 의미를 저희가 한번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나 단체, 기관 등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관을 설립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법과 고시 변경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운영 규정을 먼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해서 총 11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될 항목은 여기에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 이 텍스트를 그대로 써주시는 게 나중에 평가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바꾸지 마시고 필수가 아닌 항목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빼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 규정을 주위에 타센터에 보통 저희가 얻어가지고 보통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얻어서 쓰는 부분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얻어 쓰더라도 제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법과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보험법, 그 다음에 저희 고시 이 세 가지 중에서 갱신이라든지 변경된 상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평가받을 때 수정하는 부분을 놓쳤을 때 아쉽게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좀 지루하더라도 이 운영 규정 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갈 항목들에 대해서 저하고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평가 필수사항에 보면 온 오프 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홍보, 급여 종류의 홍보가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에. 두 번째로는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계약 목적, 그 다음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로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간 기호가 2-로 시작되는 곳하고 3-로 시작되는 곳이 좀 달라요. 2-로 시작되는 곳은 필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 기간 같은 경우는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운영회의로 저희가 가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래요. 여덟 번째,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에 관한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하고요. 아홉 번째,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로 이 복지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포상이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어떤 날에 어떤 시기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처음에 어떤 그 대상자나 보호자 또는 직원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고충을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결과를 어떤 식으로 통보할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어야 이 11번 항목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읽어봤다시피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운영하면서 사용했었던 운영 규정을 조금 이쪽에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참고 정도 하시고 센터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모집 방법이에요. 모집 방법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방문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죠?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블로그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롱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의 기관 정보 들어가시면 저희 블로그가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상담 아니면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모집할 수 있고, 홍보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다, 내용을 이렇게 넣었고요. 두 번째로 행정기관,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개별 접촉 및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서 모집한다. 여기에서 다른 모집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이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 기간, 계약 목적,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계약 목적이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약 목적을 썼어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죠. 저희 노인장려보험 대상자인 경우는 인증서 만료기간으로 보통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갱신 때 재계약을 실행을 보통 하고는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보통 저희가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래 맞출 때 약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쓴다고 해서 그 안에 효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대상자는 센터를 찾아서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흔히 저희들 실비 환자라고 하죠. 그죠? 실비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실비 환자는 계약서를 잘 안 쓰시려고 해요. 근데 이 주간보호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실비 계약자들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저희 청구할 때도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비를 계약서로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서비스 중에 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는 실비 환자에도 꼭 하나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 부분은 여기에 직접 적으셔도 돼요. 저희가 고시에 보면 월 한도액과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이 나와 있죠. 13조와 18조에 나와 있는데 직접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른다라고 해놓고 뒤쪽에 별첨으로 좀 붙여놓고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어떤 게 더 옳고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편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여 요양,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 다 아시다시피 재가는 85%를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15%를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운영이 되는 편이죠. 근데 이 15% 안에서도 예전에는 50%, 100% 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서 7.5%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5%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차차상위까지 나눠가지고 6%, 9% 이렇게 해서 총 0%까지 하면 4가지 유형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있죠. 근데 이 운영 규정을 전혀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6%, 9%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7.5% 이런 식으로 아직도 되어 계신 분들도 제가 현장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바뀌는 거를 갱신을 저희가 해주셔야 됩니다.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방문 요양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그죠? 그리고 노인성 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비 환자죠. 이때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만드셔가지고 꼭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 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운영자가 선의의 목적으로 대상자 떼기 어려워가지고 병원비를 대납해가지고 병원을 모시다 드리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행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수급자에게 금품이나 알선 유인 행위로 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전국 그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현재 광주에서도 사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원래 영업정지 부분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은 한 건이라도 적발이 됐을 때 그냥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지원들도 직접 다이렉트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지역 자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후원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거를 1차 목표를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혼인수인에 관한 사항이에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신혼인수인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보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 대상자죠.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인수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저희 방문요양, 그러니까 장기요양 보험에서는 신혼인수인을
보호자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인데 권리는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용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그죠? 저희가 대상자죠. 어르신에 대해서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그렇죠. 이것도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저희가 맨 처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어르신들은 항상 상태가 계속해서 잔존 기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무는 이런 거죠. 이용 계약 전에 저희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숨김없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숨겨서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지 전염성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정신건강 쪽으로 문제가 굉장히 치매가 아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지를 안 해줬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때 대상자나 보호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용 대상자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저희가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신혼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는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용 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보험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신혼 인수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